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이고요. 범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 합의금을 받는 것입니다. 합의금은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금과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이 어떻게 다른지, 범죄 유형별로 합의금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소장 접수 직후를 보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안 직후에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를 경우에 경찰이 합의를 추진해주지 않으면 합의를 시도할 방법이 없는데, 경찰도 수사 초창기부터 합의를 진행시켜주려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 제안이 오는 경우는 드문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경제범죄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 가해자가 아직까지 자신이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수사가 시작하기 전에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사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때가 되면 눈치가 빠른 피의자들은 수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기소될 것이겠구나 라는 점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차피 돈을 줘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돈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때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들도 여력만 된다면 합의를 미리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감상 전체 합의 중 30%에서 40% 정도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는 다만 경제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소가 된 이후에 1심 재판 진행 중이 있겠는데요. 합의 시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합의를 하게 되는 이유는 재판에서 조금 더 가벼운 형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자들은 선고 전까지 합의를 하고자 하겠죠.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더라도 판결 선고 전에는 무조건 합의가 되어야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분할 납부를 하겠다거나 하는 등의 제안까지도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40%에서 50% 정도의 합의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은 항소심 재판 중인데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다투다가 실형이 나온 경우에 항소심에서 또다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항소심에서 또다시 무죄를 주장했을 때 인정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감되는 걸 막기 위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뒤늦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합의 중에서 체감상 5%에서 10% 정도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합의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유형마다 합의금 산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합의는 결국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둘만의 합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과 전혀 상관없이 엄청나게 높은 금액으로도, 그리고 반대로 훨씬 낮은 금액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폭행범죄입니다. 폭행범죄에서 합의금 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돈 플러스 알파를 합의금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민사소송을 통해서 치료비랑 일실수입이라는 거는 이제 입원이나 부상 등으로 소득활동을 올리지 못했다거나 장애를 입어서 추후에 경제활동에 있어서 손해를 입는 그런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하게 되면은 전치 일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인정되거든요. 그렇게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더한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줄 이유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의 프리미엄으로 알파 값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폭행범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직적으로 큰 폭행범죄가 아닐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직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고위공무원이라거나 연예인 같은 유명인이 가해자가 아니고서는 합의금이 확 비싸지고 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범죄입니다. 사기, 횡령 이런 범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돈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족 등의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사건을 이기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통해서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피해 금액만 돌려받아도 땡큐다, 이런 상황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합의가 전체 원금의 7, 80%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꽤 있고요.
되고요. 많으면은 물론 이제 피해 금액 전체의 이자라든지 변호사 비용까지도 받는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합의금은 그 시세가 계속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참 어려운데요. 일부 네이버 카페 등에서 합의금과 관련된 정보가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사안에서 누구는 합의금 얼마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를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기는 싫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해지면서 합의금 시세가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체감상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의 최소 2배에서 3배는 되어야지 합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도 사실은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의 2~3배에서 얘기가 시작된다는 점은 상당히 금액이 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성범죄 중에서 다소 가벼운 범죄라고 할 만한 것들도 1,000만 원 이상에서 시작되고, 무거운 범죄라고 할 만한 것들은 억을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해자에게 경제력이 없다는 것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다면 피해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도 합의를 해주는 편이 낫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가해자가 경제력이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공무원이라거나 성범죄로 인하여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다, 이렇다면은 시세랑 상관없이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표적인 범죄별로 합의금이 보통 어떻게 산정되고 어느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피해자라면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는 것, 가해자라면 적은 합의금으로 합의하는 것이 과정에서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는 사실 보통의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사업 절차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